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주식시장에 몸담고 계신 분들 상당히 힘드시죠. 이미 그 작년에 2020년 3월 달에 바닥점을 찍고 사실은 지수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죠. 3,300까지. 근데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제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작년 장을 기준으로 놓고 그 다음에 장을 보려면은 이건 절대 양해차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작년 장이 사실은 비이상적인 장세였어요. 그렇게까지 가파른 상승을 주고 그렇게 빠른 속도로 또 올라가는 장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작년에는 우리가 주식을 사서 바이 앤 홀딩, 그러니까 그냥 배당까지 받으세요가 가장 주된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그냥 정상에서 부자 돼서 만납시다가 작년에 컨셉이었다면 올해는 연초부터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죠. 어떤 말씀이냐면 올해는 절대 쫓아가서는 안 되고 리밋 공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리밋 공략 그러니까 무조건 내려가면 사라. 그게 아니라 어떤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고 얘가 주가가 간다라고 싶으면 올라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내려갈 때 조금씩 담는 거지 뭐 계속 내려갈 때 뭐 조파공 사서 돈 찍어내는 것도 아닌데 계속 사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올해 가장 핵심 전략은 리밋 공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마 아침에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은 마음이 급하실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지금 이 장세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서 뭘 듣던 간에 아마 여러분들이 듣던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미 우리가 작년에 우리 친구 있지만 세 번의 규정에서 몇 번까지 실패했다고 그랬죠, 이 장은? 2번 실패입니다. 예, 사실 힘든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누구나가 저도 좋은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께 좀 핑크빛 이걸 얘기하면 좋겠지만 갈 때는 간다고 얘기하고 아닐 때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제가 다시 밑에서 얘가 그래도 엠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 사람 얘기를 내가 믿고 좀 봐야 되겠다 그러지 제가 맨날 이 장이 위에서 일단 여기서 실패했다고 그랬죠. 네. 뭐가 안 나왔다 그랬죠 이때 여러분들 이 주가가 움직였을 때 여우에 요 자리에다 그려드렸네요 제가. 급락급등 그죠? 완만 급락급등은 이건 절반의 성공일 뿐이고 네. 진짜 중요한 승부는 여기서 완만한 조정과 턴이 나와야 되는데 급락급등 다음에 또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 실패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도 복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 바둑을 3년 정도는 배웠는데요. 복귀해야 되는 이유는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저쪽에 2020년도 3월 달의 장세도 왜 공부해야 되냐면 얘는 다시 또 다음에 옵니다. 여러분 평생에 부자 될 기회가 몇 번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산해 보시랍니까? 우리나라는 위기가 경기 사이클이 5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경기 구조예요. 올라갈 때는 31개월, 내려갈 때는 18.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는 5년마다 한 번씩 잡을 수가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보더라도 혹시 아십니까? 네 죽을라. 10년 감소했네. 죽을라 사이클은 10년이거든요. 10년마다 한 번씩 이런 어떻게 보면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럼 내가 다시 그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이 앞에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면 그걸 공부해서 다음에 부자 되는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작년에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했죠. 여태까지 몇 시즌 하면서 제 이름 뒤에 소장자가 참 부끄러웠는데 작년만큼만 처음으로 제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김종철 뒤에 소장자를 붙였을 때 그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처음에 드렸습니다. 그 앞에 무수히 실수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항상 제가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합니다. 여기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기서 이제 주가가 꺾일 때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바로 이 구간이 사실 뒤에서 나오겠지만 마지막 파동, 5파동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TV를 보시면서도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계실 겁니다. 아마 어쩌면 지금 채팅창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쓰고 싶은 얘기들만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러지 말고 항상 교감과 부교감 신경을 그래도 비슷하게 놓은 상태 속에서 객관적으로 들어주시고요. 다시 거듭 얘기지만 제가 다른 데서 나온 얘기랑 다를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 이번에 얘가 내려가기 전에 그래도 매도라고 얘기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인정하신다면 지금부터 제 강의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여기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실패를 했고요. 두 번째 이 장세는 여기서 실패를 했다고 그랬죠. 여기였었습니다.
바로 요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요 구간에서 이렇게 드디어 운을 띄웠죠. 여러분들 이 장은 어디보다 나쁘다? 바로 중국보다 헝다 문제가 있는 중국보다도 나쁩니다. 제가 아마 이때도 이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만 보통 좋아요를 100명 정도 하시면 평균적으로 3명 정도 싫어가 나오는데 중국 문제 중국보다 더 나쁘다고 하니까 100명이 좋아요면 이때는 한 10명 정도가 싫어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매수의 레포트와 매도 레포트가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매도 레포트가 없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온통 사기만 하고 온통 먹기만 하고 죄송합니다. 아침에 언제 쌉니까? 뭔가 배출시킨 게 있어야 또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참 아쉬웠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여러분께는 그래도 부정적인 얘기보다 아침에 미국주가는 빠졌지만은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긍정 얘기.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어떤 뭐 위로 방송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중국이 장이 열렸습니다. 중국은 다행히 이번에 이 위기를 피해갔죠. 바로 국경절 연휴였기 때문에 얘는 피해갔고 오히려 장이 열리니까 얘들은 이틀 동안 주가가 오히려 올라갔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짜증나죠. 요번에 문제의 화근을 가장 먼저 일으켰던 쪽이 어떻게 보면 중국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게 현실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이런 질문이 생겨요. Why? 제가 항상 제 강의는 그게 있다 그랬죠. 수장님 왜 도대체? 아니 얘네들은 지금 뭐 상대적으로 보면은 헝다 문제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여러분들 그거 상상해 갑니까? 현대 사회에서 지난번에 중국 문제 풀어드렸죠. 31개 성 중에서 전력난. 그렇죠. 네. 20개 이상 전력난이 있고 뭐 파란 하늘을 보여주자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 탄소 중립으로 갑자기 가겠다는 너무나 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면서 전력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얘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유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그냥 어디서 공산당이 이렇게 해 그러면 그렇게 해요.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는 뭐 마음속으로 어떤 불편함이라도 내잖아요. 하지만 인터뷰를 갖다 들이대면 다들 받아들여요. 참 묘한 거죠. 어쨌든 anyway 중국은 이렇게 버티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예? 요새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나 뭐냐 보면 이제 뭔 K 이 한류의 문화도 더욱더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국력도 굉장히 강한 것 같고 도대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왜를 모른다면 이 장이 어떻게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타이틀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중국보다도 더 급락을 보여주고 있느냐. 다만 이제 우리가 오늘은 다소 그래도 조금 좀 숨통이 튀는 얘기를 이렇게 드리는 거는 뭐냐면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투매전에 진입하기 시작했고 또 다시 지난번에 우리 신군 처음 하고 다시 만났을 때 보면은 담보 부족 계좌들이 나오면서 물량 공백이 터지면서 주가 반동을 줬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드디어 투매 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존이에요. 존은 드디어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려갈 때 얘가 저점 매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예측의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신호가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다행스럽게 일부 다른 것들은 밑으로 내려가는데 일부 좀 구체적으로 한다면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일부 얘들이 돌아넘는 신호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대형주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져 있습니다. 뒤에 가서도 그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조금씩은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다. 근데 제가 거듭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가위바위보를 몇 번 낼 수 있는 기회만 주신다면 딱 2번만 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우리는 누구랑 싸워도 가위바위보를 이길 수 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쉽게 해서 그러니까 예측만 하시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좀 쓴소리 하면서 뒤에 달콤한 얘기도 같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로 전망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공부 안 하는 거죠.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고 자기 그냥 있다가 누가 유튜브에서 어떤 달콤한 얘기. 이번에도 주가가 내려갈 때 밑으로 내려갈 때 온통 긍정적 얘기. 제가 삼성전자도 이런 얘기했죠. 삼성전자는 매우 올라가 적금을 넣고 저처럼 배당을 받으면서 가는 배당 투자자들한테는 좋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종목군들은 수익 게임에서는 이 종목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결국 올라갔다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이게 실패해서 배우는 어떤 성공학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제 오늘 제가 이 신호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부족한 시간을 미리 얘기할게요. 10시 30분에 2부에서 마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호는 뭐냐면 쪼는 자기가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여기 유튜브도 보고 저기 유튜브 보면서 아 이래. 야 헝다 문제 이건 별 문제 아니래. 예, 저도 그 얘기했어요. 헝다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프라이머리 키가 이 장이 무너지고 있는 게 헝다 문제 때문에 무너졌다면 얘가 괜찮으면 주가 올라가야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귀에 달콤한 얘기. 아 헝다 문제 별거 아니래. 야 괜찮아. 조심 하나도 안 하셨죠. 그죠? 특히 시료 누르신 분들 이렇게 지나고 보면 결국은 아 여기서 아닐 때 아니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는 뭔가 조심할 게 없을까? 그걸 갖다가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지금처럼 또 주가가 밑으로 급락을 줬어요. 그 여기 내려와서 이거 뭐 다 더 빠진다 이랬지 이거 무슨 소리 있습니까? 버텨라? 그건 지 돈이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자기 돈이 아니니까 버텨라고 얘기하죠. 아니 이후에서 잔뜩 풀로 베팅을 쌌는데 무조건 버텨라? 버티라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매매한 사람은 버틸 수 있지만 시용으로 쏜 사람은 나는 버티고 싶어도 버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냐? 우리가 예측하는 내용들은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 손 안 대고 코 풀라고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요번을 기회로 해서 아 이제 알았다. 야 내가 최소한 내가 알고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조금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양스러운 얘기는 여러분들 그래도 아침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정말 다행인데요. 드디어 다시 또 투매존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얘는 세 번의 기회. 제가 그랬죠. 재학생일 때 시험 한번 보고 대학교 가는 시험 보고 근데 떨어졌어요? 붙었어요? 떨어졌다 그랬죠. 네. 그다음에 재수할 때 시험 보고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구조상 몇 번째까지? 세 번째. 왜? 세 번째 떨어지면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군대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세 번째 그 절박한 심정의 자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요. 뒤에 가서 저의 경험을 얘기할 테니까요. 거듭 얘기지만 뭐 다른 데랑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냥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하지만 그 레코드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항상 하죠. 이런 빅픽션은 제가 안 튄다고 했잖아요. 얘가 위로 올라간 다음에 항상 위에서부터 파동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주요 수급들을 분석하고 주변적인 정치를 분석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얘는 아직까지는 안 끝났습니다. 그게 막연하게 무조건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거 누가 믿어요? 제가 뒤에 가서 팩트를 보여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N파동의 마지막 승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야, 너 왜 이렇게 빠졌어? 첫 번째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앞에가 1180원 근처에서 얘가 들이맞던 자리였죠. 근데 이놈이 지금 1200원대 근처에 바싹 붙어 있습니다. 왜? 도대체 왜 얘는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갔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제로 파일의 변심이죠.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제 강의는 드라마와 같다. 우리가 제로 파일을 누구나가 다 비둘기파로 인정했을 때 여러분께 앞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우리가 의외의 변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제로 파일의 변수다. 그래서 제로 파일이 패디 의장으로 이제 다음 차기에 패디 의장으로 임명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제롬 파일이 비둘기가 아니고 매였어? 기억나시죠? 아마 그런 분들은 지금도 아마 그래 맞아 한번 그랬었지 내가 무시했지만 이게 내가 배우는 자세인 거거든요. 그럼 왜 제롬 파일이 원래는 매였다라고 했냐면 그때 제가 예를 든 것이 2018년도 12월 달에 미국장이 폭락. 12월 달에 우리나라 장보다 미국이 더 폭락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때 2017년도에 금리 3번 올리고요. 2018년도에 금리 4번 올렸습니다. 누가? 트럼프가 내가 너 그러면 너 자를 수도 있어. 너 파이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면서 주가가 폭락을 일으켰던 그 장본인이 바로 제롬 파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제롬 파일이 나쁘냐? 아닙니다. 제롬 파일은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조금 미진했지만 이 파도 타기를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롬 파일이 왜 변신을 했느냐? 그 해석은 뒤에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얘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바로 9월 하순이었죠. 야 이게 인플레가 그냥 일시적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일시적이 아닐 수도 있네. 내년에도 계속될 수 있네라고 바뀌었습니다. 바로 공급망 부족 현상.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주고 부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물건이 귀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상상해 갑니까? 원래는 새 차가 비싸야 되는데 헌차가 더 비싸 가격을 보면 더 비쌀 정도로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가가 굉장히 급등을 주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그 발틱 운임지수라고 있죠.
그걸 보면 엄청나게 이 운임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면 그거 장사를 하면 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배를 갖다가 배 하나 주문할게 그러면 배가 금세 나오나요? 아니죠. 자동차도 지금 주문하면 내년에 나오는 판인데 배는 보통 주문하면 미니멈 2년 내지 3년 정도 걸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한참 장사가 잘 나가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아니 지금 여태 배를 갖다가 지금 주문했는데 2, 3년 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흥배라도 내가 갖다가 장사하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동차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이 오히려 더 이것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급만 부족이다라는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제롬 파웰이 야 이거 좀 심각한데. 그래서 오늘 데이터는 어떻게 나왔냐면 월가 예측치는 50만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것은 19만 4천이면 한 40%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정도 나왔으면 야 이번에 11월 달에 얘가 좀 뒤로 연기될까?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번에 잠깐 주춤거렸지만 어쨌든 뒤로 가면 갈수록 이 고용은 좋아질 거라 보기 때문에 11월 달에 테이퍼링은 여전히 월가의 분위기는 여전히 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예정대로 실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뭡니까? 그것은 결국은 달러 강세 요인이죠. 물론 오늘은 약간 주춤거렸지만 그러니까 이 달러 강세 요인이 발생하면서 이게 쭉 이 1180원을 쭉 뚫고 위로 올라가게 됐던 원인이 있는 거죠. 이에 따라서 달러가 강세하면서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원한 약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 여기 10월 달 들어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갈게 되고 있습니다. 매는 장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크게 내려가는 모습을 줬다. 그래서 첫 번째 제롬 파웰의 변수이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왜 제롬 파웰이 이렇게 했을까요? 제롬 파웰은 그들이 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중에 우리는 딱 두 인물을 공부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벤 버냉키입니다. 벤 버냉키가 이미 자기 스스로가 밝혔듯이 자기가 임기 중에서 가장 실수했던 거, 뒤에 가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2013년도 5월 달에 갑자기 의회에서 느닷없이 소위 테이퍼 텐트럼을 일으킨 거. 아무 예고도 없이 테이퍼는 실시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본인의 자기가 잘못한 거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제롬 파웰은 그래서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죠.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는 미리 여러 차례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이미 시장은 지쳐 있어요. 하도 테이퍼링 이게 지쳐있기 때문에 지금 테이퍼를 한다고 해서 야 제롬 파웰이 벤 버냉키랑 똑같은 실수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하나 제롬 파웰이 되고 싶지 않은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혹시 그린스펀이라고 아십니까? 투자 경험이 오래되셨던 분들은 그린스펀 의장을 아실 겁니다. 살을 때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이었고요. 그리고 패드 의장 중에서 가장 최장기 거의 한 20년 정도를 갖다가 패드 의장으로 있었던 가장 최장수 패드 의장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전설 바로 그린스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맨 끝에는 불명예스럽게 그 다음에 이름이 오르고 있습니다. 왜요? 2008년도에 빅쇼트에 그 화제가 됐던 글로벌 금융위기에 화제가 됐던 그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 바로 그린스펀 의장입니다. 왜요? 뭐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요. 브레이크를 제대로 못 밟았기 때문입니다. 2000년도 있을 때 미국의 기준금리 6.5%였었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IT 버블 터졌죠. 2001년도에 9.11 테러 터졌죠.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5% 있던 금리를 내려갖고 1%로 갖고 왔어요. 초저금리로 가는 거죠. 하나 기억하십시오. 항상 모든 위기가 터졌을 때는 무조건 저금리로 간다. 그럼 이제 1%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1%에서 저금리로 가니까 주가는 9.11 테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밑에서부터 3중 바닥의 모양을 만들면서 주가는 화려하게 상승했던 겁니다. 그러면 적당한 순간에 뭐를 밟아줘야 되냐? 브레이크를 밟아줘야죠. 하나, 우리가 연준 의장이 그 사람이 그만둔 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가장 프라이머리 키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먼저 프라이머리 키는 바로 얼마나 출고 전략을 제때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폴 볼커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죠. 칭송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도 얘기까지 하죠. 그린스펀도 그렇게 칭송을 받았다가 뭐를 못했느냐? 이거 밟아줘야 되는 이때 밟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밟아주겠습니다. 바로 4년도 6월 달부터 2006년 6월 달까지 놀라지 마십시오. 요 짧은 기간에 금리를 무려 17번이나 올렸습니다. 상세 가십니까? 이거 뭡니까? 이게 브레이크를 서서히 이렇게 밟아줬는데 이거 뭐냐면 계속 그 브레이크를 밟아준 거죠. 17번. 그래서 금리가 어디까지 갔느냐?
1%대 있던 금리가 무려 다시 5.25까지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항상 버블이 터질 때는 금리를 올릴 때 버블이 터집니다. 지금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지금 누구나가 다 버블인 거 압니다. 특히 주택도 버블이고 어느 정도 버블인 거 압니다. 문제는 이 버블이 터진 것은 지금처럼 저금리를 놔두면 절대 버블은 안 터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버블이 터지게 되는 거죠. 결론, 제롬 파웰은 또 하나 되고 싶지 않은 것이 그리스퍼 의장이 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얘기도 예전에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 자기도 하도 주변에서 밑에 다른 지방은행 총재나 보면은 이거 인플레이션 일시적 아니야. 이거 금리 빨리 안 올리면 안 돼. 라고 수없이 했었지만 위에서 찍어 눌렀던 것이 바로 제롬 파웰이었죠. 근데 결국은 제롬 파웰이 변심을 한 거죠. 변심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 모습을 드러낸 거고 그게 아니라 나름대로 파도 타기를 제대로 했던 흐름에 따라서 파도 타기를 제대로 했던 제롬 파웰이 나는 그린스펀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린스펀 패드 의장들은 여기 있을 때보다 이걸 그만둔 다음에 수입이 훨씬 더 큰 거 아십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도 바로 그런 분이 되게 되셔서 첫 번째 이 최근의 주가의 하락의 원인은 뭐 아시다시피 맨 장사업죠. 갔다가 뒤다 외국인들이 갈긴 거고 그 배경엔 여기가 있고 그것은 바로 제롬 파웰이 나는 그린스펀이 되기 싫어. 이게 첫 번째 원인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두 번째 원인은 아마 요즘에 많이 듣는 얘기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요새 대출 어때요? 여러분들 대출 어떻습니까? 상당히 힘들죠. 받기 힘들죠. 네. 뭐 받기 힘든 게 아니라 거의 거의 스톱되다시피 했죠. 두 번째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금융 불균형이다라는 겁니다. 금융 불균형?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돈이 너무나 많이 풀려서 가계부채가 너무나 급증을 하고 있다. 근데 가계부채는 급증하면서 대신 자산 가격은 너무나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 비교의 대상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IMF 때입니다. IMF 때와 지금하고 봤을 때 우리가 경제의 주체는 주로 세 개를 보죠. 어딜 봅니까? 기업, 정부, 가계 세 군데를 보거든요. 근데 기업의 부채는 IMF 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한 110 정도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뭐가 크게 발생하고 있느냐? 혹시 국가 부채가 늘었습니까? 예, 국가 부채도 늘었습니다. IMF 때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10%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46%죠. 이거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걱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로 OECD의 국가의 부채 기본 평균은 100이 넘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주가가 빠지는 거를 개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최근의 금융 불균형의 단을 달고 오는 것은 뭐냐? 바로 가계 부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IMF 때 가계 부채가 얼마였는데 50%였습니다. 지금 얼마인데? 100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든지 터질지 모르는 내가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재 이주열 총재를 중심으로 한 한은에서 나오는 정책이나 이거를 우리가 너 왜 그래 이럴 수 없습니다. 바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금융 불균형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마 여러분 매스컴에서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요새 그 퍼펙트 스톰 들어보셨나요? 그죠? 네. 또 이런 얘기는 들으셨나요? 야, 밀물이 몰려들고 오고 있다.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이거 다 어디서 나온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윗분들, 금융정책을 책임지는 그 윗분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퍼펙트 스톰이 올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기업 부채, 그때는 그건 IMF 그때 시절이랑 비슷하고요. 뭐 국가 부채나 우리가 이런 퍼펙트 스톰이 올라면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는 여전히 경상 수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외환 보유고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어쨌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때리든 뭐든 이 시장을 받칠 수 있는 그 힘이 개인들한테 막강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출 규제, 그다음에 증권사에서 신용 규제, 여러 가지 규제가 있죠. 수요 공급 곡선에서 하단으로 무너지는 것이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을 주는 두 번째 요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도미노 현상. 뭐예요 도미노 현상?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주들이 도미노 현상을 무너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가 어디서 무너졌죠? 삼성전자. 지금도 SK하이닉스는 도대체 어디로 가시나까 하고 올 정도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시가총액 사회권대 종목을 게임주에서 대장주였던 NC소프트가 밑으로 무너져 내려갔죠.
그다음에 또 최근에 뭐가 많이 빠졌어요? 규제. 예전에는 한참 또 키워주다가 요새는 독점 사업이다 뭐다 해서 카카오라든가. 예,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하나 여기서. 그럼 왜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더 많이 빠졌을까요? 카카오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돈을 못 벌어오는 기업이에요. 그래도 네이버는 외국에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 그래도 카카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카카오가 그럼 계속 빠질까요? 그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대장주들이 위에서 내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 최근에 보시면 뭐 LG화학 같은 거 내려가고, 아까 우리가 밑에서부터 이제 자동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현대차, 기아차는 덜 빠졌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도미노 현상으로 대장주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장이 많이 빠져 내려간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던 팩트 체크였고요. 자, 지금서부터는 그러면 저의 결론, 저의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자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미국은 테이퍼링이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테이퍼링 얘기가 나와도 얘들은 우상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그래프입니다. 테이퍼링 얘기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금리를 올렸을 때는 미국도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전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때 미리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 아주 다행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어디를 안 깨고 있나요? 신군. 다행스럽게. 주가가 내려갈 때 항상 중요한 게 있죠. 저점을 깨진 않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다행스럽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여러분들 차라리 좀 우리나라 시장은 좀 줄여도 차라리 미국이 조정받을 때 그쪽이 좋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 미국은 제법 잘 나름대로 가고 있죠. 네. 그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내가 은퇴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미국의 3분의 1 정도는 미국에 넣어야 됩니다. 그때 이거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무슨 뭐 국뽕방송도 아니고 여러분들 내 자산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국산품만 쓰십니까?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국산품을 애용하자. 그건 그때 시절이었고요. 그러면 우리도 물건을 외국에 팔지 말아야 되게요. 그죠? 국민연금까지도 우리 재산을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죠. 좀 열린 마음으로 시각을 글로벌 시키시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자, 그 다음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그나마 위안을 들 수 있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는 생각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주식을 바이앤 홀딩. 작년과 같은 구조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2008년도에 리먼 사태 터진 다음에 2011월 이때 올라갈 때까지가 흐름입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이 어디 와 있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스 P 여기요. 얘가 아직 추세나 이게 우리가 이 위에서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위에서 하단으로 내려가는 거는 얘가 중국보다 좀 안 좋아. 그리고 뭔가 수급이 꼬여 있어. 야, 그럼 여기서는 최소한 반 정도는 챙겨야 되는구나 해서 여기서 중국보다 안 좋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타이틀도요 그렇게 뽑았어요. 그냥 안에 바깥의 타이틀은 그냥 놔둬버리고 속 안에 가서 설명하면 나중에 틀려도 괜찮잖아요. 근데 요즘엔 근데 제가 그 앞에 뭐라냐면 아예 제목 자체를 한 2주 됐습니다. 2주 전에 우린 중국보다도 안 좋아요. 아마 지금 몇 방송 보는 중에서도 호불호가 갈릴 겁니다. 지금 좋아요 누르신 분들은 아마 제 방송을 듣고 그래도 최소한 반 정도는 있을 걸 관리했던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왜?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위에서 지금 두들 맞고 있잖아요. 두들 맞고 있지만 얘는 끝난 장세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요 디테일한 그림이 안 보여서 여러분들 엠파동을 잘 보실 텐데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아주 다행스러운 겁니다. 이게 뭐냐면 중방 패턴인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여기 지금 이 흘러가는 선 약간 뭐랄까요? 이 빨간색으로 제가 대신했는데 요거 보라 색깔처럼 보이는 게 요게 240.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그림 확대해서 그린다면 데드요. 데드 보이시죠? 데드요. 장이 이렇게 안 끝납니다. 또 여기 다시 올라가죠. 여기 올라가죠. 또 다시 데드죠. 그죠? 또 다시 올라가서 또 데드죠. 그죠? 그 다음 여기 또 올라갔다 또 데드죠. 얘가 또 올라가도 또 데드죠. 얘가 유험하려고 했던 여기는 2016년도 이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올라갔다 데들 땐 장 안 끝나요. 올라갔다 데들 땐 장이 안 끝나는데 이게 올라갔다가 여기자로 하락 파동을 주려고 하면 이건 여기서 위험한 겁니다. 그럼 지금 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서 보시죠. 얘가 대도를 주려고 내려오나 했어도 여기자 아니기 때문에 밑에선 받쳐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건 제가 좀 이따가
10시 반에 방송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장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앞의 실수는 다 용서가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흐름 상황을 봤을 때. 근데 지금부터 실수하는 건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여긴 목숨줄이 달려 있습니다. 전망대로만 갈 수 없잖아요. 최근에 유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아니, 전부 다 친환경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그죠? 그죠? 예측 갖고만은 살 수 없어요. 항상 보고 내는 가위바위보를 해야 됩니다. 미증시의 N파동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볼게요. 대두줬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우리가 2018 이게 바로 제롬 파일이 금리 올려서 주가 빠질 때입니다. 이때 한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움직인다는 거고요. 여기는 석 달 동안 움직이는 N파동. 이게 여기는 성공한 케이스죠. 성공 사례일 때는 다시 대들 준 다음에 골을 줍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근데 실패했던 케이스를 볼게요. 리먼 사태 파동이죠. 똑같이 대들 주죠. 그냥 빠지나요, 신군? 아니요.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들어주죠. 이게 무슨 파동인데요? N파동입니다. N파동. 아까 N파동은 성공한 케이스고 이건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이거를 점을 찍을 수 있느냐? 못합니다. 이건 보고 내가 배워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측은 얘가 뜨겠구나라는 예측은 가능한데 뜬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는 얘가 여길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올라가다가 얘가 만약에 입선 붕괴되면 난 여기서 도망가야 됩니다. 이때 방법은 TV에서도 얘기했죠. 꼭 양매수를 배워놓으시라고 그랬죠. 얘가 내려갈 때 우리가 대박을 줍니다. 양매수는. 그다음에 얘가 내려갈 때 그러면 어떻게 베팅할 것이냐라는 것은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하나 예외로 움직이는 것이 옐란 파동입니다. 2016년도. 그럼 얘는 대들 주고 내려갔다가 신군. 여기 내려가다가 성공하고 있었어요? 실패하고 있었어요? 실패했네요. 이때. 실패하고 있었죠. 네. 근데 마지막 보루가 뭐냐? 저점이요. 여기서 옐런이 항복선언한 겁니다. I am so sorry. 미안해. 우리 잘못했어. 우리 내년에 금리 안 올리고 우리 오히려 마이너스로 다시 돌아갈래. 어서 많이 듣던 가사죠. 나 다시 돌아갈래. 올라간 겁니다. 다시 골드 주고 올라가죠. 이래야 성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파동 줍니까? 상승 파동 주는 거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조금만 공부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제한이 익히고 그냥 유튜브에서 나온 거 그냥 듣기만 한 겁니다. 그것도 좋은 얘기만. 자기가 주식 잔뜩 갖고 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싫어요 누르는 거고요. 그죠? 어선가 좋은 얘기 나오면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죠. 제가 멘탈이 붕괴되려고 그러는데 멘탈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유료 방송 듣냐고까지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싫어요 누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결국 지나보십시오. 어떤 얘기가 정말 이렇게 필요한 얘기였는지. 좋은 얘기 듣고 즐거울 거라면 이 시간 보지 마시고 개그 프로 보십시오. 그게 훨씬 나은 겁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장은 바로 이 N파동을 주기 위한 반도 있다는 점에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신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얘가 올라갈 때 파동은 얘가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 2years를 가든지 아니면 얘가 5파동 이게 전략이죠. 얘가 골들 때가 1이거든. 1, 2, 3, 4, 5. 얘가 5파동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만 하더라도 어떤 말씀을 계속 드렸냐면 여기는 마디존. 그럼 여기는 터널 구간 기억나실 겁니다. 계속 연속국 도시 들으셨던 분은. 얘는 조정마다도 더 가요. 조정마다도 더 가요가 저의 멘트였는데 이 이후엔 제가 한 번도 마디존이라는 표현을 TV고 어디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는 중국보다 위험한데요? 라고 한 겁니다. 이 장은 제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 무너질 만한 것들을 얘가 나온 겁니다. 그럼 아까 했지만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 할 때는 아까 세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007 어디서 먼저 개봉했습니까? 대한민국이죠. 네. 항상 대한민국은 전 세계 글로벌에 뭐든지 마케팅에 항상 시범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통하지 않으면 전 세계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냐? 항상 세계의 어떤 경제 위기나 이게 좋아질 때 우리 시장에서 가장 먼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예민하게 나타나니까 바로 지금 최근의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럼 가겠습니다. 미국 결론부터 하나만 얘기할게요. 나머지는 제가 10시 반에 얘기해요. 미국은요, 한 번도 이 장은 아까 제일 위험할 때가 여기였죠. 옐런. 여기가 아까 옐런 파동이었거든요. 한 번도 얘는 N파동에서 실수한 적이 있다 없다. 얘는 한 번도 여기까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 그러면 대한민국 증시는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 증시가 하겠습니다. 길게 뽑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증시도요. 여기도 한 번도 실패 없이 하다가 한번 보시죠. 뭐야. 이게 언제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2009년도에 바닥 찍고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미국을 한 번도 N파동에서 실수한 적이 없고요. 우리는 딱 한 번 여기요. 뭐가 보이나요, 신군? 여기 이렇게 있다가 22, 60이 뭐가 보이나요? 이렇게요. 내렸다가 여기엔 자가 보이죠. 여기엔 자가 보이죠. 여기 한번 딱 돌려봤습니다. 드디어 얘는 이게
대들주기에서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중요한 것은 떠야 돼요. 떠야 실패든 성공이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림은 이걸로 마감하겠습니다. 보시면 코스피 시가총액의 종목군 전부 다 둘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대도 주고 있죠. SK하이닉스 대도 주고 있죠. 아직 얘는 역엔자가 아닙니다. 그죠? 근데 뭐 여기 보시면 얘가 현대차가 역엔자를 주고 먼저 반등을 시도하고 있죠. 얘가 먼저 밑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형주 이만치 갔는데 대형주는 안 갔어요. 기아차는 아예 그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시총 상위 10개 종목에서 제일 강한 종목을 골라라 그러면 기아가 제일 현재 모양을 괜찮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카카오도 멀었죠. 그냥 여기 60 외봉에서 여기서 닫고 싶을 뿐이고 네이버 뭐 얘기할 것도 없죠. 먼저 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그다음에 LG화학도 여기 대도 줬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대도 주는 거예요. 240 아래 무너지는 것들이 전부 다 뭐를 준비하는 것들이다? M파동을 준비하는 것들이다. 여기 대도를 주지 않은 것들은 M파동도 오지 않은 것들입니다. 얘들의 이제 각계전투식의 선전이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뒤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결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중국보다 급락을 줬습니다. 이런 장세에서 이제 투매점 와 있기 때문에 얘는 어쨌든 M파동은 들어줘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내릴 사람 내리고 탈 사람 탈 수 있는 기회는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담한 마음으로 보지 마시고 대신 요 M파동이 올라갔다가 얘가 실패되는 파동으로 갔을 때 그걸 포착하고 내가 내릴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